안녕하세요. 조초영입니다. 1월 5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질서와 자유의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 모순적인 얘기죠. 이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건데, 근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질서와 자유의 나라라는 말이 연상이 되더군요.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각 개인의 이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된 나라가 이 독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이 독일의 전반적인 역사와 정치를 살펴본 뒤에 이 국기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각 지방마다 이 독특한 축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각 마을마다 이 축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축제들을 통해서 이 독일이 얼마나 지방색이 강한지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 맥주의 나라이기도 하죠. 맥주하면 독일. 사실은 벨기에라고 맥주의 종주국은 벨기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맥주 그러면 아마 독일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국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맥주도 이 사실상 각 지역마다 이 독특한 맥주들이 존재해요. 이 맥주를 한번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에 이 독일을 하면서 한번 이 맥주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그리고 왜 독일이 맥주의 종주국처럼 되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이 축구의 나라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번 월드컵의 경우에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죠. 일본한테 첫 경기부터 패하면서 거의 전열을 상실하다시피 한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이 축구가 이 월드컵 경기에서 보통 4강까지는 오르는 8강까지는 오르는 이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클럽 축구가 발달돼 있고요. 더더욱이나 이 아마추어 축구가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마다 잔디구장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각 동네마다 이 클럽 팀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결국 아마추어의 이 바탕이 되고 또 이 프로 축구의 이 바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축구의 나라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독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떼제베, 그 프랑스의 떼제베를 수입을 했죠. 원래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이 독일, 그리고 프랑스, 일본은 신칸센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이 국가 전철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 도입되기 위해서 이 경쟁을 펼치게 되죠. 원래는 이 독일과 프랑스가, 일본은 애시당초 초반부터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식민지의 역사가 이 철도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애시당초 처음 시작하자마자 떨어졌고 이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프랑스는 우리나라 이 강화도에서 1866년 병인양요 때 이 노획한,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노획했던 이 외구장강 문서가 있었죠. 그것에 이 무상징역을 전제로 이 떼제베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면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 독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이고요. 아울러서 독일의 축제 산업이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뒤에 이 독일의 국민 스포츠인 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역사와 정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독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정식 명칭은 이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영주국가가 지방 분권 전통과 이 각 지방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독일 연방공화국은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되살려서 연방정부와 16개의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영주국가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주국가라는 것은 지방분권제 하에서 사실은 이 영주라는, 이 봉건 영주라는 사람들은 사실상 관세, 이 군사권, 그리고 화폐 주조권 등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건 나라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재판권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영주국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의 국가와 똑같은 것이죠. 여기서 지방분권 전통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각 고을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각 고을마다 영주가 있어서 이 통치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되겠죠. 이 독일이라는 국명이 나타난 것은 1870년 이 통일 독일 제국이 만들어진 이후부터예요. 그 이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프로이센 사람이야. 난 베를린 사람이라고, 같은 말이긴 한데요. 난 미네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 사람들, 1870년 이전 사람들에게 당신 독일이잖아 라고 물어보면 독일이 어디에 있는 나라죠? 독일이라는 국명은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독일 연방공화국은요, 이 내각 책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이 실질적인 정치는 총리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수도 베를린에는 약 350만 명 정도가 거주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베를린 인구가 350만 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부산보다도 작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수도권 지역까지 포함해도 1000만이 될까 말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 중앙 집중화가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수도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인구는 8,130만 명 정도로 게르만족이 전체 인구의 이 92%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이 독일 국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 국기는요, 이 독일의 국가색인 흑색, 적색, 금색이 가로 세 줄 같은 비율로 배치된 삼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앞서 프랑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물론 그거는 이 세로로 세 줄이었지만, 여하튼 삼색기들이 유럽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각 국가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약간씩 다르지만, 여하튼 이 삼색이 의미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 혁명이나 자유 혹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처음 이 삼색기가 국기로 지정됐고요. 이 별칭으로는 연방기라고도, 독일 연방기라고도 불립니다. 1848년부터 1850년 한번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2년간 단명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이 삼색기를 민주적 통일 독일 국가의 기로 제안하게 되죠. 예, 여기서 갑자기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 1848년 2월에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발발하게 돼요. 그 여파가 이웃 나라인 독일은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 독일의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한 입헌군주제죠. 그 당시는 입헌군주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되죠. 이 프로이센 국왕은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한번 이 유럽에서 한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한다는 그 국민의회라는 거 한번 만들어 봐라. 무슨 얘기를 하던 상관이 없고 일단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국민의회 의원들은 이 민주적인 통일 독일 국가 건설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통일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국왕이 이 혁명을 막기 위해서 그래 양보 타협안으로 이 국민회의에 해봐라 라고 했을 뿐이지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논의는 애시당초 있지도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이제 열리게 되고요. 이제 통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제 갈등이 번지게 돼요. 예, 이 독일어권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프로이센을 비롯한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독일어권이죠. 그리고 스위스의 일부 독일어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스는 애시당초 여기엔 포함이 안 되고요. 이제 독일과 이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가 남게 되는데, 이제 대독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이 대통일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이 소독일주의자들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 통일, 오스트리아의 배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회에서 이 소독일주의,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이 독일 통일을 얘기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 들고 프로이센 국왕에게 갔어요.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의원들이. 근데 이제 국왕이 그거를 집어 던지죠. 난 이건 안 받아들일래. 난 절대 군주지, 무슨 입헌군주제의 군주, 난 그따위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통일운동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1870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관세동맹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앞서 적색, 금색, 흑색이 이 삼색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적색은 한자 동맹을, 금색과 흑색은 당시 남부 독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징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자 동맹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프랑스 그 국적기로 이 루프트한자라는 항공회사가 있습니다. 이 루프트한자의 그 한자가 바로 이 한자 동맹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자 이 군사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강, 이 북해까지, 흑해까지 연결된 그야말로 이 각 도시 국가들의 동맹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적이 이제 나온 경우에 이 소탕하기 위해서 한자 동맹, 동맹군이 출동을 하고요. 사실상 관세도 걷고 하나의 나라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흑적금의 삼색기는 19세기 초 처음 나타나서 1848년 3월혁명 당시 유명해지게 되고요.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몰락 이후 성립된 반동적 질서에 대항하는 운동의 상징 깃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하고요. 또 일설에 의하면 까르스바트 그 결의에서 메테르니에 의해 추방된 이 급진 대학생 단체인 브루센 샤프트의 색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나폴레옹 정복군에게 맞서 저항한 대학생 단체인 이 리트초프 자유군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도 있는데요. 뭐 어떤 설을 받아들이던 자유주의와 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흑적금의 삼색은 짧은 기간 동안 독일의 국가색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당시 재도입되어 대체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독일의 국기로 지정되었죠.
지리와 이 독일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독일의 이 지도인데요. 사람 얼굴처럼 생겼죠? 예, 이쪽에 바이에른주가 있고 이쪽이 이 베를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더작센, 함부르크, 여러 주들이 있죠. 총 면적은 35만 7,021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6배 정도 되고요. 유럽에서 7번째로 크고 세계에서는 63번째로 넓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쪽 국경으로는 폴란드와 체코가 있고요. 서쪽 국경으로는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위치해 있고 이 남쪽으로는 이 독일어권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쪽으로는 북해, 이 덴마크, 그리고 발트해와 접해 있기도 하죠. 이 지형적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고요. 이 결과적으로는 알프스 지대, 남쪽의 알프스 지대, 그리고 중앙의 구릉지대, 이 북부의 이 독일 평야, 이 3대 자연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이 북서부 지역은 해양성 기후, 이 남동부는 대륙성 기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한랭한 편이고요. 이 여름은 온난하지만 이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이 봄이 늦게 시작하고 이 여름이 짧은 편이죠. 이것은 고위도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알프스 산맥이 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7월 평균 기온은 해안 평야에서 이 16도, 남부 고지에서 17도, 그리고 라인 하국에서 19도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름이라고 하지만 7월이면 한참 더울 때죠. 그런데도 거의 에어컨 바람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서유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날씨의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에는 이 겨울, 봄, 가을보다는 이 여름이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죠.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이 추위 자체가 혹독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 지역은 4월에서 5월, 그리고 내륙 지역은 6월에서 9월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나라 이 여름방학 동안에 한번 갔다 오시면 아주 쾌적하게 서유럽권 전체를 둘러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까지는 샤프트, 이 켈테라 불리는 이 추운 날이 종종 급습하고요. 그 연중 갑자기 비 오는 날이 많아지는 시기가 6월 달이에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서 이제 기후가 상당히 이 나쁜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일에서 18도, 남부라고 해도 고작 25도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서늘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팔 뭐 하나 정도는, 하나 걸칠 정도는 반드시 준비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1월은 영하 3도에서 2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영하 3도에서 2도 사이면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따뜻한 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추위하고는 좀 달라요. 좀 냉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예, 다음으로는요, 이 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일의 전통 의상, 이 옥토버 페스트에 많이 등장하는 이 의상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행사가 개최가 되죠. 이 종류도 여러 가지여서 민속 축제가 있고요. 또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예, 뭐, 이 종교를 기준으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민속 축제와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는 뭐 이교도 문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전통 이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동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동지라는 게 해가 가장 짧은 시기죠. 하지만 그때부터 해가 서서히 길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기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을 염원하면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죠. 뭐 예를 들자면 통나무를 가져다가 전나무를 통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을 불을 지펴가지고 계속 한 8일 동안 계속 이 불이 붙어 있어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벌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언덕에서 뭐 밀집을 이용해서 그 통으로 만든 다음에 불을 지펴서 산 아래로 굴리는 뭐 여러 이 축제 문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뛰어난 음악가를 기념하는 음악제가 있고요. 이 독일 출신의 이 고전 음악가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기념하는 이 음악제도 있고요. 이 종교적인 축제 등 풍부한 축제 문화가 발달돼 있죠. 예, 옥토버 페스트 초반에 한 19세기 말엽 정도에 이 옥토버 페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맥주 통을 옮기는 이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미넨에서 열렸던 옥토버 페스트 포스터 2019년도 이 포스터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매년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 정오부터 10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미네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사실은 이 유럽의 축제들을 보면 매년 몇 월 달 몇 번째 주 토요일 날 뭐 혹은 일요일 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매년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 정오부터가 이 옥토버 페스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네 번째 주 토요일은 그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이
이 모든 신을 기념하는 축제가 또 벌어지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신, 그리고 뜻생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성인을 모시는 날인데, 이때는 공동묘지가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서 조상들의 묘역을 가꾸는 그런 시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추석이 되겠죠. 조상들을 이제 묘역을 찾아가서 잔디도 돌보고 그러는 이 문화가 있더군요.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유럽 사람들도 이 조상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예, 이 독일은 물론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임을 갖습니다. 모인다고 보시면 되죠. 원래 이 옥토버 페스트는요, 이 1810년 10월 바이에른 공국의 초대왕인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 1870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각 주는 하나의 국가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 바이에른도 이 공국으로서 왕이 통치하는 국가였죠. 그렇지만 이 1883년 미넨의 맥주 회사들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 축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원래는 이 국왕 결혼식 축하 행사로서 축제가 이제 매년 거행되었는데, 이 1883년부터 미넨 소재의 이 맥주 회사들이 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사실상 이 맥주 축제로 자리매김되었다고 보실 수 있죠. 축제 첫날에는 시민들이 분장하고 음악가 바그너가 세운 극장에서부터 시내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동시에 시내 광장에서는 미넨의 6대 맥주 회사가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천막 술집을 열어 분위기를 띄우죠. 이어 미넨 시장이 그의 첫 생산된 맥주를 선보이면서 축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이후 16일 동안 맥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독일이 자랑하는 맥주 축제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야말로 독일은 맥주의 나라죠. 이 색깔이 다 달라요. 예, 이거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봤더니 이게 잘 견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병맥주, 여러 형태의 맥주를 종류가 이거보다도 훨씬 많죠. 엄청난 이 맥주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은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이고요. 이게 자그마치 5,000종 이상의 맥주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고을마다 맥주가 하나씩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에게 맥주는 술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음료, 다시 말하면 물이라고, 이 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 편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독일, 프랑스, 영국의 이 수돗물, 이 물에는 이 석회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가서 물 주세요. 그러면
수돗물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에비앙 같은,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삼다수, 뭐 그런 류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수 값보다는 이 맥주 값이 훨씬 싸죠. 거의 절반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여행을 갔을 때 뭐 생수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뭐 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맥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식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바로 그 석회 물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독일인들은 액체 빵이라고 부를 만큼 맥주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예, 이 맥주를 액체 빵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모든 지역에 맥주 양조장이 있어 각 지방마다 특색을 갖춘 이 맥주를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맥주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은 황금색을 띤 필스너와 이보다 약간 쓴맛이 덜한 이 엑스포트, 그리고 달콤하고 색이 진한 흑맥주인 알트와 이 밝은 색의 퀘시로 이루어졌다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대표적인 것이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의 맥주는 순수성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사실은 이 맥주라는 것의 기원을 얘기를 할 때 벨기에가 가장 먼저 나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하면 우리들은 보통 독일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16년 빌헬름 4세는 이 독일 순수법을 제정해서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법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맥주에 홉, 엿기름, 이스트, 보리와 같은 순수 자연 원료 4가지만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죠. 예, 빌헬름 4세의 모습이고요. 이 당시 법령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맥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고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식음료로 사용하는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예, 이 독일 순수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뭐 화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500년대에 이미 이러한 식품위생과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독일의 이 맥주가 사실상 뭐 유럽을 대표하는 이 벨기에 종주국인 벨기에를 넘어서는 이 맥주의 상징 국가로 독일이 자리매김되게 되는 이 배경이 됩니다. 예, 다음은 이 사육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2018년 2월 13일에 있었던 이 사육제의 이 포스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여러 가장 행렬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이 사육제라는 것은 부활절 40일 전부터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가톨릭 쪽에서, 천주교 쪽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이 기간이 다시 말하면 금육 시간이 되겠죠. 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아유,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 고기도 술도 실컷 먹고 마셔두자는 잔치가 바로 사육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순절 일주 전부터 축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요. 이 장미의 월요일에는 거리에 성대한 가장 행렬이 이어지고 밤새 축제가 벌어지지만 축제의 마지막 날인 제수요일이 되면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온 나라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독일하면 축구의 나라로 유명하죠. 축구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고요. 이 독일 축구협회는 약 2만 5천여 개의 이 산하단체를 두고 회원 수만 무려 600만 명이 넘는 독일 최대의 스포츠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년 독일 축구협회가 설립이 되고요. 4년 후에는 FIFA의 정식 회원국이 되죠. 20세기 초에는 이 바이에른 뮌헨, FC 스탈케 공사와 같은 축구 명문 클럽들이 잇따라 창단되면서 독일 축구는 국민 스포츠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회원 수만 600만이라는 얘기예요. 예, 뭐 축구 선수들만 뭐 10만이 넘는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축구의 인기는 잠시 주춤거렸죠. 축구의 인기가 주춤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축구 선수들까지 모두 이 군대로 징집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축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죠. 전후에 다시 높아져 등록된 축구 선수의 수도 이 1919년에 15만 명에서 이 1932년에는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죠. 예,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축구가, 일본은 야구가 이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금까지 단 3번을 제외하고는 이 모두 16강 진출을 이제 4번으로 늘어나겠네요. 올해는 못 올라갔으니까 제가 요거는 좀 바꿀 거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이 독일 축구 대표팀을 전차군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전차군단이라는 말은 이 뛰어난 조직력과 팀워크, 그리고 빈틈없는 수비력과 힘있는 경기를 펼치는 이 강력한 독일 축구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과의 경기를 봐도 그렇고
다른 국가와의 경기를 봐도 그렇고 이 독일 축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어떻게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할 뿐이죠. 예,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독일이 우리나라를 이겼었죠. 1대 0으로 이겼던 것 같은데요. 그 기억도 새록새록 나긴 하네요.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는 1963년 16개의 클럽으로 시작을 했고요.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 문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의 음식 문화의 특징은 실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리 과정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 종류는 아주 다양하죠. 예로부터 이 각 지방의 특색이 강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방마다 이 고유의 국가가 있었어요. 사실상 이 30년 전쟁 무렵에는 100개가 넘는 국가가 이 독일 안에 있었고요. 이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무렵에도 30개가 넘는 국가로 분열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지방은 이 지방색이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이 국가색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특성은 음식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각 지방마다 즐기는 음식은 물론 먹는 방법과 요리법이 각각 달라서 이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인 소시지와 맥주도 지방마다 이 맛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동부 지역은 강한 향신료를 쓰는 특징이 있고요. 이 바닷가를 접한 북부 지역은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영향으로 청어와 같은 생선 요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강 유역의 서부 지역은 양념이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고요. 이 남부 지역은 소시지와 맥주,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식 요리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부어스트, 쉽게 얘기하면 소시지죠. 이 소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시지와 햄이 발달되어 있고요. 음식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다양하고 뛰어난 전통 소시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재료는 돼지고기 외에도 소의 간, 혀 등을 쓰기도 하고요. 이 야채와 카레를 첨가해 색다른 맛을 내고 크기도 어른 팔뚝만한 것에서부터 이 새끼손가락만큼 가는 것까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고 보는 게 맞죠. 주로 육류를 소시지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이 소시지 종류만도 1,500여 가지가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각 지방마다 이 고유의 소시지 문화가 이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 내놓는 방법이 각기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이 소시지의 대표적인 종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부댕이 있고, 이거는 이 프랑스권의 이 햄 요리고요, 소시지 요리고, 블러부어스트는 이 독일어권의 독일 쪽의 이 소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독일과 알자스로레는 사실상 문화권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시지도 약간 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순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맛은 순대랑은 달라요. 이 가장 흔한 것은 블라부어스트로 이 돼지고기를 갈아서 모양을 만든 후 구워 판매하고요. 이 여러분들 중에서 비엔나 소시지는 많이 보셨을 걸로 보입니다. 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훈제시켜서 만든 것이고, 이 돼지 거위 피를 첨가한 블룻 부어스트, 그리고 이 슈바츠 부어스트 등이 뭐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흰색의 이 바이스 부어스트는 이 남부 바바리아 지방의 이 대표적인 소시지고요. 이 아주 잘게 다져진 송아지 고기나 돼지 고기로 만들어지는 부어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송아지 고기가 좀 꺼림칙스럽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송아지 이 고기를 먹지 않는데, 이 서유럽권에서는 이 송아지 고기가 연하다고 해서 아주 잘 뭐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뭐 몇 개월짜리냐에 따라서 뭐 횟수가 1년이 넘은 이 송아지 고기는 좀 싼 편이고, 이 어린 송아지일수록 또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우 부드러워 이 굽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베를린 등 도시의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 커리부어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시지 위에 케첩과 더불어 카레가루를 뿌린 스타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독일에서 소시지를 식사로 먹을 때는 감자와 이 자우어 이 크라우트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커리부어스트의 모습이고요. 이 커리부어스트와 같이 간식으로 먹는 경우는 단순하게 소시지만 먹거나 이 포메스라고 하는 감자튀김을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시지 자체의 맛과 질감을 즐기는 편이죠. 예, 이것은 자우어 크라우트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또 아까 이 프랑스의 이 알자스 로렌 지역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것이 있어요. 이 양배추 배추에다가 배추를 이제 썬 다음에 소금에 절이고 이제 약간의 향신료를 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뭐 김치라고 소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찝찝한 맛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맛의 양배추라는 뜻이고요. 이 새콤달콤한 피클과 유사한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를 썰어 소금에 절인 양배추에 화이트 와인과 식초 등을 혼합해서 발효시킨 전통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통 고기류에 이 주요리가 나올 때 이 자우어 크라우트가 같이 곁들여져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햄버거의 사진을 맛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햄버거라는 것은 함부르크에서 이 소시지를 빵 사이에 끼워 먹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햄버거란 이름으로 유명해지기도 하죠. 예, 이 슈바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슈바인이라는 것은 돼지를 뜻합니다. 이 지리적으로 이 유럽 내륙에 위치해서 이 해산물보다는 육류 위주로 음식이 발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돼지고기는 가장 사랑받는 육류 중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 슈바인 학세 그리고 아이스바인 등이 가장 유명한 돼지고기 요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 슈바인 학세부터 보도록 하죠. 예, 아이스바인의 모습입니다. 이 슈바인 학세는요, 이 미넨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요리고요. 이 돼지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그릴에 구워 이 기름기를 빼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인 학세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잘못 튀겼다는 말은 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좀 상당히 겉이 딱딱해요.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뭐 돼지고기 때문에 괜찮긴 해요. 근데 안쪽은 괜찮은데 이 바깥쪽은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아이스바인을 살펴보면요. 이 베를린이 포함된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베를린 등 이 독일 북동부 지방의 음식으로 돼지족발 부위를 오래도록 삶아서 이 부드럽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바인 학세에 비하면 겉껍질이 굉장히 연하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슈바인 학세보다는 아이스바인이 훨씬 더 먹기가 좋습니다. 여하튼 이 두 요리를 먹을 때는 대개 자우어크라우트와 이 감자를 곁들여 먹기도 하죠. 예, 다음으로 이제 볼 것은 글루바인이라는 이 음료예요. 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 근래 이 성탄절 요 무렵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끓인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와인을 데워서 마시는 독일의 대표적 겨울 음료고요. 이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열리는 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따뜻한 글루바인을 판매합니다. 이 베이스를 이루는 레드 와인에 계피, 정향, 그리고 오렌지 등을 넣어 끓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독일인들은 이 글루바인을 이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도 좋고 또 추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음료로 생각하고 마시고 있죠. 예,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입니다. 예, 완전히 현대식 건물들이 많죠.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냐 하면요. 사실 이 프랑크푸르트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거의 붕괴되다시피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건물 잔해만 남은 여러 영상들을 보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 이 황폐화된 도시였죠. 그 폐허가 된 도시를 이런 대도시로 키운 독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과제라고 했지만 계절학기에는 과제는 걷지 않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슈퍼로드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작성해 주시면 그것으로 성적을 매기고 또 출석으로 이 점수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독일의 문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1870년 통일을 이룬 이후 붙여진 명칭이죠. 이 독일은요. 때문에 독일은 지방색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방이 사실상 하나의 국가였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독일에 다양한 맥주와 부어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